2025년 시험 대비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법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회차는 작년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작년 기출문제 가지고 1회차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경비지도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시면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죠. 1차 시험에는 두 과목이 필수입니다.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 각각 40문항씩 나오고 총 80문항이죠. 그리고 시험 시간도 80분입니다. 자, 객관식 사지택일형이고 2차 시험 보시면 필수 경비업법 있습니다. 청원결자법을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택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한 과목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하나씩 해서 각 과목당 40문항 하고 총 80문항 출제가 됩니다. 역시 80분 동안 시험을 치고 객관식 사지택일형으로 시험을 칩니다. 자, 이 시험은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이제 과목당 40점 이상을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라도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자, 40점 이상은 기본으로 받으시면서 두 개를 합쳤을 때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하셔야 되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평균 60점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섞여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은요,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을 때,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동일 날짜에 딱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제 생동차로 합격하실 수도 있지만은,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떨어졌을 때, 그 다음 해에는 1차 시험을 치지 않고 2차만 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첫 해에는 1차 시험, 둘째 해에는 2차 시험,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이제 몰입을 하셔가지고 생동차로 합격하는 것도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험 일정은요, 이제 11월 15일 날 올해 시험을 치게 되고요. 1차, 2차 동시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경비지도사 1차 기출문제 법학개론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학창시절 법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이 과목이 두렵거나 또는 주저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상당 부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접해보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언론이나 아니면 신문, 뉴스 또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내용들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 상식의 개념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학창시절 법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강사로서 법과목 강사로서 한 25년 정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진 재능을 유튜브에 한번 발현해보고 싶어서 자, 이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따라오시죠. 1번 헌법상 비상적 헌법보호수단에 해당하는 것. 자, 비상의 반대말은 뭘까요? 평상이죠. 평상. 자, 우리가 평상시가 아닌 비상시입니다. 비상시, 자, 비상적인 헌법보호수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는 자, 우리 비상사태 한번 떠올려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전쟁 중, 전시. 그 다음에 6.25 사변 떠올려봅니다. 사변, 전시 사변,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자, 이때 비상적인 헌법보호수단은 자, 이 수단을 누가 행사합니까?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뭐죠?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선포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할 말이 많은데, 자, 우리가 정치 유튜브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정치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지금은 수험 적합성 있게 비상적인 헌법보호수단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이다.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자, 국정감사는요, 매년 9월 초에,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자,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죠.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매년 1회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뭐냐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헌법소원입니다.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헌법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자, 그러면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이 하고요. 국정감사는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합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자, 이거는 헌재에서 하죠.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상적인 헌법보호수단은 계엄선포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아마 눈 뜨고 뉴스 딱 틀면 바로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정치 유튜브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계엄을 여태까지 몇 번 했을까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요 계엄 선포의 예들을 쭉 해놨지요.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으로 여수 순천 지역에 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월 요거는 제주 지역 제주 4.3 사건을 말하고요. 1952년 첫 부산 정치파동. 자, 이 정치파동이 뭔지는 나중에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60년 4.19 혁명, 그리고 61년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64년 6.3 항쟁. 6.3 항쟁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봅니다. 72년 유신헌법, 10월 유신, 그리고 1979년 11.6 사태 있었죠. 11.6 사태. 자, 우리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자,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1980년 5.17 비상계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쭉 보세요. 그러면 이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 우리 계엄 선포의 공통점을 보니까 전부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몸으로 막았죠. 그리고 자, 아무런 부상사가 없이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자, 요용 갑시다. 자, 그다음에 2번 헌법상 신체의 자유. 자, 신체의 자유는요, 헌법 조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있는 게 전부 헌법 12조입니다. 헌법 12조. 자, 1번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번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객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분리진술 거부권, 분리진술 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비권. 그 다음 세 번째,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체포 적부심, 그리고 구속 적부심. 자,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발부한, 틀렸죠? 발부의 주체는 누굽니까? 법관입니다. 법관. 판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 자, 우리가 기본권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줄여서 자유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기본권 있습니다. 사회적 기본권. 그러면 자유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고 사회권.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참정권도 있습니다. 참정권도 있다. 자유권 있고 청구권, 참정권 있고 사회권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사회적이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합시다. 사회적 무슨 뜻입니까? 요 말의 뜻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본권입니다. 3번에 1번 보세요. 신체의 자유. 자, 신체의 자유는 그냥 자유권입니다. 2번 사생활의 자유도 그냥 자유권. 1번과 2번은 자유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국가배상 청구권. 청구권이죠. 자, 이건 청구권이고,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 인간다운 생활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이고,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본권을 우리가 좀 더 해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본권 하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암기해볼까요? 자, 먼저 인간다운 생활. 자, 그 다음에 또 인간답게 살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죠.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로의 권리. 그 다음에 또 근로자가 가지는 세 가지 기본권, 근로 3권, 그리고 또 환경에 관한 권리, 환경권, 그리고 보건에 관한 권리.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적 기본권. 자, 요런 별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유권, 청구권, 참정권, 요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회권 되게 중요해요. 사회적 기본권 줄여서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 교육, 근로, 근로상권, 환경, 보건에 관한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자, 4번 헌법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자, 국회의원 제명 누가 하죠? 요는요, 국회에서 하죠. 국회에서 제하는데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렇습니다. 제적 3분의 2 이상. 자, 그럼 국회 제적이 몇 명입니까? 총 300명이죠. 300명. 300명에서 3분의 2 이상이니까 200명 이상. 자, 제적의원이 300명, 그중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국회의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경우 국회의원은 탄핵소추 대상. 자,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소추는요, 규정이 없어요. 자, 국회의원은 탄핵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없어요. 자, 근데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법관 이런 분들은 탄핵소추 대상이 되죠. 하지만 국회의원은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국회의원이 자신을 탄핵소추하는 법을 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회 내에서는요, 내에서는 책임을
집니다. 국회 내에서는 책임지지만 국회 외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자, 이것을 면책특권이라 그래요. 면책특권. 요거 기억해 줍니다. 그 다음에 4번.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 잠깐만, 현행범은요, 체포구금 됩니다. 그죠? 현행범은 체포구금 된다. 근데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불체포 특권이라 그래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조문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4번에 1번, 3번, 4번 요거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먼저 1번 대법원장. 자, 대법원장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헌법기관 하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외워볼까요? 국대대헌감 이렇게 외웁니다. 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 국대대헌감. 자, 먼저 이 국이 뭘까요? 국회의원 이라면 되겠죠.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고 국무총리. 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가 두 개 있죠. 하나는 대법원장, 또 하나는 대법관. 국대대 헌은 뭐죠? 헌법재판소장. 감은요, 감사원장. 자, 이렇게 외울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국대대 헌감,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자, 그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임명하죠. 맞고. 그리고 대법관. 자, 대법관도 대법원장 제청을 합니다. 대법원장 제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대통령 임명. 자, 이것도 맞죠? 국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이것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요. 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일단 헌법재판소장의 제청, 요거 틀렸죠. 일단 헌법재판소장이 제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헌재 재판관은 모두 9명, 9인입니다. 9인. 그리고 3인 되는데 3인은 자, 대통령이 선출하죠. 대통령. 3인은 대통령이 뽑고 그 다음에 또 3인은 누가 뽑나요?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국회. 그리고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요. 자, 그리고 이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요. 자, 이게 좀 어렵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 요 틀렸고,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 요것도 틀렸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9명인데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3사람은 대통령, 3사람은 국회, 3사람은 대법원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9명 모두를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 4번. 6번. 형법상 형을 감경해야 하는 자의 행위. 감경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걸 뭐라냐면 우리가 필요적이란 말을 써요. 필요적 형 감경. 자, 그런데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 자, 그러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요, 우리 법조문을 보면 뭐라 되냐면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14세가 되지 아니하는 자. 자, 이게 뭐냐면 만 14세 미만입니다. 근데 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 형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잘 없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구성요건,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위법하고 그리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 이게 범죄입니다. 자, 우리가 범죄가 되면 범죄라고 인정되잖아. 그러면 처벌할 수 있죠. 그럼 처벌합니다. 그러면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이걸 뭐라냐면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미성년자는 구성요건 위법성은 있는데 책임이 없어요. 그럼 책임이 없으면 무슨 말이야? 자, 벌하지 않는단 말은요, 책임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그래서 벌하지 않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어쨌든 만 14세 미만 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형을 감경해야 되는 경우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자, 이것도 법조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형법 11조 청각 및 언어장애입니다.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이게 뭐냐면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반드시 감경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합니다. 그리고 요 사람을요, 옛날에는 뭐라 불리냐면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는 농화자라고 불렀어요. 농화자. 말이 너무 어렵죠. 자, 근데 지금은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러면 6번의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 자, 이거 한번 조문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어디냐면 10조 1항에 있네요. 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벌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데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심신장애 중에 1항, 자, 이게 뭐냐면 심신상실자라고 하고 심신상실자, 그리고 10조 2항, 요게 심신미약자입니다. 심신미약자.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나 하겠지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감경할 수 있다. 심신미약자형은 감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감경이란 말은 요거는 임의적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감경하는 게 아니고 감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벌하지 아니한다. 10조 1항에 심신상실자 벌하지 않는다. 이것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그래서 벌하지 않습니다. 자, 어렵죠? 자, 그래서 9조, 10조, 11조 형법조문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의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근로기준법. 자, 근로기준 할 때 이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을 말합니다. 최저기준, 그렇죠? 최소한의 기준. 7번에 1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요거는요,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 이걸 뭐라냐면 일부 무효라고 해요. 일부 무효. 자, 3번도 맞고 4번 상시 5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약간 말이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일부 적용돼. 일부 적용. 그러면 일부가 적용되니 일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일부는 적용되지 않고 일부는 적용됩니다. 7번의 답 4번. 8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했어요. 사망. 자, 사망하면 그 유족에 의해서 상속되죠. 청구가 있어도 지급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상속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 압류도 안 돼요. 압류할 수 없다. 양도, 압류,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안 됩니다. 왜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권리죠. 이것은 양도도 안 되고 압류도 안 되고 담보 제공도 할 수 없다. 4번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자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또 옳지 않은 것은 2번. 9번 사회보장기본법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자, 하는 거 보세요. 뭘 하느냐면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 참여 지원. 자, 뭘죠? 이거는 비금전적 지원입니다. 자, 돈을 안 준다 이 말이죠.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비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이 두 가지는요, 금전적 지원입니다. 금전적 지원. 그에 비해서 사회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이에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0번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국민연금법상 급여는요, 노령연금 있고 장애연금 있고 유족연금 있고요. 그리고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직업재활급여 이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답은 4번이에요. 11번 사법상의 권리. 자, 사법상의 권리를 두 글자로 줄여봅시다. 사권이라 그래요. 사법상 권리, 사권. 사법상 권리는 사건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공권이겠지. 공권. 공권이란 말은 공법상의 권리겠죠. 공법상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마 권리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권리를 설명해야 될까 말일까 고민스러운데, 그냥 우리 문제를 통해서 그냥 확인합시다. 사법이란 말은 뭐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법률관계를 사법관계라 그래요. 그러면 사법관계에서 임차권, 자, 세입자가 가지는 권리가 임차권이죠. 그리고 상속권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가족이 가지는 권리가 상속권.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은요 물건을 말합니다. 물건, 물건에 대한 지배권으로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권, 자, 입법권은 뭐냐면 요거는 국가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국가적 공권이라 그래요. 국가적 공권. 자, 말이 좀 어렵죠. 입법권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 사법권.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입법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국회. 행정권은 정부. 사법권은 법원. 이거는 국가적 공권이라고 해요. 따라서 답은 2번. 12번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로서 형성권. 자,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형성. 형성이란 말은요 한자로 써볼게요. 자, 우리 한자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써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거든. 발생, 변경, 소멸.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하면 그러면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취소권입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러면 그 법률행위, 그 계약은 취소가 돼요. 취소권. 자, 그 다음에 또 해제권도 그래요. 해제권. 그리고 상계권. 자, 이 세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형성권입니다. 자, 좀 외워볼까요? 형성권은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은 형성권이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권리의 원시취득. 자, 우리 원시취득의 반대말은 뭘까요? 승계취득이에요. 자, 원시취득이란 말의 의미는 새로운 권리를 처음부터 취득하는 거죠. 그럼 원시취득 사유는 먼저 무권리자로부터 거래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 권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거래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한다. 이걸 선의취득이라고 해요. 선의취득. 자, 그래서 선의취득은 원시취득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주물, 주인 없는 물건. 주인 없는 물건은 먼저 점하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무주물 선정, 원시취득. 근데 상속, 상속에 의한 것. 요거는 대표적인 승계취득 사유죠. 상속은 승계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신축, 건물 신축도 원시취득이에요. 따라서 13번의 답 3번. 14번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 행위 중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 자, 법정 추인. 법에서 추인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자, 추인이 뭐죠? 추인. 추인이란 말은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취소권의 포기, 이런 개념이야.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법으로 추인 사유를 정해놨어요. 이것을 법정 추인. 자, 우리 법정 추인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 전조는 민법 제 144조. 이게 145조죠? 144조 규정에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 추인. 자, 물론 그러나 이를 보류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법정 추인 사유. 자, 1호부터 6호까지. 전부나 일부의 이행. 자, 이행을 했다. 자, 그러면 이행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이행을 하는 것은 주로 채무자가 하는 거죠. 채무자가. 또는 이행 청구. 요거는요,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 그래서 이행을 하거나 또는 이행 청구를 하거나 이행을 하거나 이행 청구하거나 또는 경계, 담보 제공,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그리고 강제 집행. 이것이 법정 추인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14번에 3번이죠. 철회권 행사. 자,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장래적으로 효력이 소멸될 때 이것을 철회권을 행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15번. 민법상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객체로하여 설정할 수 없는 담보물건. 자, 우리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건 아닌 거예요.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질권. 자, 질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산에 대한 질권, 동산질권이 있고 또 하나는 권리에 대한 질권, 권리질권이 있습니다. 질권의 종류 두 가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 자, 그럼 부동산질권은 없죠? 바로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지역권. 지역권과 저당권과 지상권은 자, 모두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자, 객체로 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객체로 해서 설정할 수 없는 담보물건은 자, 1번 질권이 되겠습니다. 16번.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이 무상이란 말은 공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말이죠.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에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전형적인 계약입니다. 이걸 말하죠. 사용대차라고 해요. 사용대차.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용대차. 21번. 갑이 경비업자 을과 도급계약. 자, 도급이란 말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계약 형식으로 경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갑과 을 사이의 경비계약은 유상이란 말은 뭐냐면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죠. 대가성이 있으면 유상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을은 경비계약상 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갑이 파산했어요. 파산하면 경비업자 을은 더 이상 경비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요? 아니죠. 도급인의 파산은 수급인에 있어서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해지할 수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4번. 갑은 을이 경비 업무를 완성하기 전이라면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을과의 경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하면 수급인에게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계약 해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거 3번. 18번. 갑은 경비업자 을과 경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을이 고용한 경비원 병의 경비 업무 중 과실로 갑의 아들 정이 사망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비업자 을하고 경비원 병하고 이게 어떤 관계인지를 보세요. 경비업자 을은 요거는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그리고 경비원 병 요 뭐죠? 요거는 피용자죠. 피용인 또는 피용자. 그러면 피용자의 잘못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죠. 책임져야 됩니다. 이걸 뭐라냐면 사용자 책임. 그래서 갑은 을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은 을에게 정의 사망. 정이 누굽니까? 갑의 아들이죠. 갑의 아들 사망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자, 정신적 손해배상을 세 글자로 줄이면 위자료라고 해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자료는요, 갑 자신의 위자료도 있고, 그리고 정의 위자료 청구권도 있겠지요. 물론 정은 사망했으니까 물론 이제 즉사하지는 않겠죠. 뭐 즉사하는 경우보다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 정이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이 갑에게 상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위자료 청구권, 그리고 갑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고 정의 위자료 청구권은 갑에게 어떻게 될까요? 상속되죠. 자식이 죽으면 이 자식한테 직계비속이 없다면 부모가 이를 상속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정의 위자료 청구권, 갑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을이 갑에게 손해를 배상했다. 자, 이 사용자가 갑에게 책임졌죠? 사용자 책임졌어요. 그러면 을은 병의 피용자에게 구상권. 자, 구상이란 말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변상을 청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부적 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19번.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자, 이게 좀 어렵죠? 민사소송의 주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당사자라 불러요. 당사자. 이 당사자 누군데? 원고 또는 피고입니다. 그죠? 원고 또는 피고. 그러면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뭘까요?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죠. 그런데 어쨌든 민사소송의 주체는 당사자입니다. 원고, 피고. 그리고 민법상 권리 능력에 대응하는 것. 이것이 당사자 능력이에요. 당사자 능력. 답은 1번입니다. 20번 경비업자의 채무불이행. 자, 우리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 이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행지체, 또 하나는 이행불능, 그리고 세 번째는 불완전 이행. 자, 이거 외워볼까요? 채무불이행은 종류가 세 가지. 이행지체,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불능, 이행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불완전 이행은 이행을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불완전한 이행. 자, 세 가지가 모두 채무불이행. 자, 그럼 이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법적 효과는 어떨까? 이때는 경비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데 권리하자. 자, 권리하자는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이건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21번 형법상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재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는요, 재물을 객체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재산범죄라 그래요. 재산범죄. 그런데 자, 우리가 범죄 중에서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도 있는데요.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이 객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강도죄하고 강도죄, 사기죄, 그리고 공갈죄. 자, 요 세 가지 범죄의 특징이 뭘까요?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의 특징은 뭐냐면 재물은 물론이고 재산상 이익도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객체가 두 가지가 다 돼요.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은 물론이고 재산상 이익도 객체가 됩니다. 범죄의 객체가 돼요. 그래서 외울 때 강사공 이렇게 외웠습니다. 강사공. 강사공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근데 배임죄의 객체는요, 재산상 이익만 됩니다. 따라서 답 3번. 22번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은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적정 절차 또는 적법 절차. 적법 절차의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속한 재판 있죠? 3번의 신속한 재판. 그리고 4번의 실체 진실주의. 자, 이 세 가지가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이고요. 직권주의. 자, 직권주의는요, 우리나라는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보충적으로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어요. 23번 형사소송의 주체. 자, 우리 형사소송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검사와 피고인. 자, 물론 이제 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검사, 피고인, 법원, 형사소송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답 3번. 24번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현행범인과 그리고 준현행범인이 있습니다.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준현행범인을 말합니다. 기억,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니은,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피가 묻어있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디귿, 누구냐고 묻자 도망가려고 할 때, 준현행범인. 준현행범인도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이거는 법 조문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형사소송법 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그럼 현행범인은 뭐냐면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 그리고 2번은요, 2항이죠. 211조 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자, 이게 준현행범인입니다. 자, 준현행범인 한번 읽어볼까요? 1호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호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호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호 누구냐고 묻자 도망가려고 할 때. 이게 준현행범인이고 현행범인으로 본다.
25번 형사소송법상 공소에 관한 설명. 자, 공소가 뭐죠? 공소? 공소란 말은 우리 민사소송에서 소하고 형사소송에서 공소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소는 원고가 제기하고요. 형사소송상 공소는 검사가 제기합니다. 그래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그래서 검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자 기소 독점주의란 말 쓰죠. 기소 독점주의. 그리고 국가가 기소권의 주체죠. 그래서 국가소추주의. 그리고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공소 제기를 안 할 수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기소유예 들어보셨죠?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공소와 관련해서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국가소추주의. 자, 요 단어 기억하시면 되겠고 2번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 효력은 범죄 사실 일부에만 이게 아니고 이게 전부에 미칠 수 있어요. 전부에 미칠 수 있는데 다만 이 전부에 미치려면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있다면 공소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공소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범죄 사실 전부에 미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소 취소.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2심이 아니고 1심입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서 가능해요. 그래서 이를 기재한 서면 아니고 구술이란 말은 구두, 말이란 뜻이에요. 구술, 구두,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25번의 1번이네요. 26번 형사소송법상 상소. 자, 우리 상소란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상소는요. 자,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 볼까요? 자, 1심 판결에 대해서 상소 2심으로 갑니다. 2심 판결에 대한 상소 3심으로 가요. 자, 근데 1심에서 2심을 항소라 그러고요. 항소. 2심에서 3심을 상고라고 합니다. 자, 항소, 상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항소, 상고.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틀어서 상소라고 한다. 자, 물론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1심 판결이 아니라 1심 결정이나 명령. 자, 요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1심 결정 명령에 대해서 2심으로 불복하는 것, 2심에서 3심으로 불복하는 것. 자, 이걸 뭐라냐면 항고, 그 다음에 재항고, 재항고 이런 말 써요. 자, 그리고 이 통틀어서 상소입니다. 1번 검사와 피고인,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1번 맞고요. 2번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소 제기 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하고요. 그리고 항소함에 있어서 항소 있나요? 여기죠.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 근데 항소장은 이건 어디에 제출하죠? 원심. 이 원심이 여기서는 1심이에요. 그래서 원심은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기록이 아직 1심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1심에다가 원심 법원에다가 제출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겠습니다. 27번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 올바른 용어입니다. 자, 땡땡이라 하면 국가의사를 결정해서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 의사를 결정하고 자기 이름으로 의사에 표시한다. 이걸 말하냐면 행정관청 또는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관청, 행정청 같단 말이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행정관청, 행정청 중에 가장 높은 기관이 뭘까요? 이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자, 대통령이 행정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자, 국무총리. 그 다음에 장관,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그 다음에 각종 청장이나 각종 서장, 이런 사람들 있죠? 자, 뭐 국세청장, 세무서장, 자, 청장, 서장, 자, 이런 분들도 다 행정관청입니다. 행정관청.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보조 집행기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28번입니다. 행정행위. 자, 행정행위는 자, 요게 좀 어렵습니다. 종류가 두 가지. 어떻게 구별하냐면 법률행위적, 자, 이거 좀 외워주면 좋겠는데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그리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둘로 나뉩니다. 자, 요런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종류 두 가지. 명령적 행위와
명령적 행위와 그리고 형성적 행위, 그리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암기. 명령적 행위는 하명, 허가, 그 다음에 면제, 하허면 이렇게 외웁니다. 형성적 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 특인대, 특허, 인가, 대리, 그리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그 다음에 통지, 그리고 수리, 확공통수 이렇게 해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명령적 행위는 하허면, 형성적 행위는 특인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확공통수. 자, 이게 우리 행정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법과대학 다닐 때 3학년 때 요 행정행위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하명과 허가는 명령적이다. 맞고요. 자, 특허, 인가는 형성적입니다. 그리고 면제는 명령적 맞죠. 근데 대리. 자, 대리는 명령적 아닙니다. 대리 어디 있나요? 대리는 형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과 공증, 확공통수, 확인과 공증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28번의 답은 3번. 29번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자료 정보 수집. 요걸 4글자로 바꿔볼까요? 자료 수집인데 요게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 그리고 행정지도는 뭐죠? 요거는 행정기관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리고 대집행은 뭐죠? 대집행은 철거 명령을 불이행하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즉시강제는 아주 급박한 사정, 아주 급박성이 있을 때 즉시강제, 사람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즉시강제라고 해요. 따라서 29번의 답은 2번입니다. 30번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 달성에 유효 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 자, 이 헌법상의 원칙, 이걸 말하냐면 비례 원칙. 자, 비례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자, 여러분이 들어봤을 건데 과잉금지의 원칙. 자, 이게 독일어다 보니까 독일어 번역한 거예요. 자, 말이 좀 어렵죠?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역삼각형 그려서 자, 그 수단이 적합하고 필요하고 상당할 것.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그리고 필요성을 최소 침해의 원칙 이렇게 불러요. 자, 비례 원칙을 설명하는 요 그림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자, 비례 원칙이 어떤 뜻인지 봤죠? 자, 한번 1번부터 볼까요? 자, 평등. 평등이란 말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 차별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돼. 이게 평등입니다. 그러면 합리적 차별은 평등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부당결부 금지. 부당결부 금지는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자, 읽어보시고 답은 2번입니다. 31번 법과 도덕을 비교한 것. 자, 법과 도덕 둘 다 사회규범이죠. 법도 사회규범이고 도덕도 사회규범입니다. 따라서 31번은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은 행위의 외면성을 다룹니다. 근데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을 다루죠. 그리고 법은 강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그리고 도덕은 비강제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은 타율성, 도덕은 자율성 그렇습니다. 따라서 1번. 32번 법원. 자, 법원이란 말은 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를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원은 종류가 2가지죠. 어떻게 2가지나요? 이 법원은 성문, 문서로 되어 있는 성문법원도 있고 그리고 불문법원도 있습니다. 성문법원, 불문법원. 이 성문법원은 다시 국내법도 있고 또 국제법도 있다. 그리고 불문법원은 3가지. 관습법, 그 다음에 판례법, 그 다음에 조리 3가지가 있네요. 자, 32번에 1번 지문.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자, 조약 국제법규. 이게 뭐죠? 이게 국제법입니다. 국제법.
그러면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2번 민사에 관하여 자 사적인 법률관계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자 법률이 먼저 적용되고 법률이 규정 없으면 관습법 보충적 적용됩니다.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자 조리는 뭐냐면 법의 일반 원리 또는 일반 법원리라고 합니다. 법의 일반 원리를 말한다. 그 다음에 3번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서 사회 변화에 따른 필요에 신속히 대응. 자 신속 대응은요 불문법이죠. 그래서 성문법이 아니고 불문법은 성문법에 비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4번 상사에 관하여 자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3번입니다. 33번 법의 분류가 옳지 않은 것. 자 먼저 1번 형법 공법이죠. 실체법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공법이면서 절차법. 자 우리 절차법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소송법이 있고 여기 있는 형사소송법 그리고 또 민사소송법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절차법 있죠. 모든 절차법 요거는 다 공법이에요. 이 절차법은 다 공법입니다. 그리고 민법은 사법이면서 실체법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사법 아닙니다. 공법이면서 절차법. 그래서 소송에 관한 법 절차법은 모두 공법이면서 절차법. 자 다시 공법이면서 절차법인 절차법으로 예로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이 법은 둘 다 절차법이죠. 그러면서 공법입니다. 34번 법의 적용. 1번 구체적 사실을 확정. 구체적 사실 확정은 이건 사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 확정은 증거해야 되죠. 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증거재판주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재판주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정과 간주. 자 우리가 추정과 간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정은 명확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해서 법률가를 발생시키는데 추정은 만약 반대 사실의 증거 반증이 있으면 번복 가능하다. 이 추정은 깨어지기도 합니다. 자 반대 사실의 증거가 있으면 번복 가능. 근데 간주는요 반증에서 번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주란 말을 의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뭐라고 본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간주는 의제, 뭐뭐라고 본다. 그리고 추정은 명확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해서 법률가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반대 사실의 증거가 있으면 번복 가능하다. 뒤집어진다. 따라서 34번의 답은 4번. 35번. 자전거 통행 금지. 자, 자전거가 통행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자전거보다 무거운 오토바이는 당연히 통행하지 못하죠. 이걸 뭐라냐면 당연 해석 또는 물론 해석. 당연하다. 물론이지. 당연 해석, 물론 해석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의 유추 해석. 유추 해석이란 말은 뭐냐면 법의 규정이 없을 때 비슷한 사례를 들어서 적용하는 것 유추 해석이고 이 유추 해석은 민법에서는 유추 해석이 허용됩니다. 근데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이 원칙적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유추 해석은 민법에서는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2번에 확정해석, 4번에 반대해석. 아무것도 아니죠. 따라서 물론 해석, 당연 해석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36번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사원 지문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 발행하지 못하죠. 1번 바로 답이네요. 2번 유한책임회사의 대표기관은 대표이사가 아니고 업무집행자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대표기관은 업무집행자. 그 다음에 3번 주식회사 중 상장회사는 반드시 사회이사, 이런 반드시란 말 때문에 틀렸죠. 예외가 존재합니다. 사회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예외가 존재한다. 그래서 반드시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회사의 사단성. 사단성이나 사단이 뭐죠? 이 사단은 뭐냐면 단체라는 말이에요. 단체. 사람들이 모인 단체. 사람들이 모인 단체성. 이거는 상법전에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지만 다만 법학 일반 이론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사단성은 상법전에 규정은 없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은 1번. 37번 상법상 주식회사.
1번 주식회사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아닙니다. 이게 폐지됐어요. 자본금에 대해서는 폐지가 됐다.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1원만 있어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은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 혼합 발행할 수 있나요? 없죠. 혼합 발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액면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 자, 그래서 1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자본금은 1원 이상이면 되는데, 근데 액면 주식의 1주 금액이 100원 이상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100원 이상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건 가깝게 갑시다. 주식회사 자본금 폐지. 그리고 액면 주식의 1주 금액은 100원 이상. 답 3번. 4번. 액면 주식의 금액은 주식 발행 시 시장 가격에 따라 변할 수 있나요?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다. 액면 주식 금액은 그대로 고정 불변, 변동되지 않습니다. 38번. 회사 구성원 중 무한책임사원. 자, 우리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것은 1번의 합자회사입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그리고 유한책임사원 둘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번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말 그대로 전원이 유한책임사원이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이 있죠.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 그런데 주주는 무한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것은 1번이 되겠네요. 39번. 인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 보험금을 받는단 말은 수익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보험수익자입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상 지정을 받은 자는 보험수익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자는 누굽니까? 보험자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를 보험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그 대상,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물건,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보험계약자라 그래요.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0번. 보험계약의 성질, 유상 쌍무계약. 그렇죠? 자, 유상계약이고요. 그리고 쌍무계약. 서로 간에 의무가 있죠?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그리고 사행계약입니다. 사행이란 말은 뭐냐면 보험금 지급이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불확실하죠? 그래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계약은 반드시 서류로 체결되나?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요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에 보험 계약 관계자에게 선의가 요구되죠. 신뢰가 요구된단 말이에요. 선의가 요구되는 선의 계약. 그래서 보험 계약자에게는 여러 가지 고지 의무 등이 있습니다. 선의가 요구된다. 선의 계약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0번까지 풀어봤죠. 앞으로 계속 제가 요 해설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